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됐죠. 자, 그 당시 우리는 그날의 참상을 사실상 외신 기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단초를 마련한 영문 편지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어요. 광주에 살던 한 여성이 1980년 5월 23일 작성한 영문 편지, 외국 특파원들에게 전달이 돼서 외신에 알려지게 되고 또 우리에게도 전해졌죠. 하지만요, 그 편지를 쓴 주인공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 오늘 밤 9시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특검 추경 처리될 수 있을지, 또 이른바 드루킹의 옥중 서신이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민주당의 강병원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보겠고요. 라돈 침대로부터 불거진 이 라돈에 대한 공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는데,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의 이야기도 함께 듣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38년이 흘렀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창현아! 아유, 창현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네, 오늘 오전 광주에서 거행된 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소리, 그 일부를 들어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신군부의 언론 통제로 인해서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조차 쉽지 않았죠. 그렇게 삼엄한 통제 상황에서 그 광주의 참상을 직접 영문 손편지로 적어서 해외로 알린 용감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편지가 공개됐어요. 자, 이 편지를 발견해서 세상에 알린 5.18 기념재단의 최용주 비상임연구원을 연결해 봅니다. 최용주 연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편지를 어디서 어떻게 발견하게 되셨어요? 그게 미국에 있는 그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UCLA의 동아시아 도서관에 보면은 그 아시아 민주화 운동 컬렉션이라고 하는 특수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조사를 하다가 거기서 우연히 발견하게 됐죠. 그게 언제입니까, 발견하신 게? 작년 11월 말입니다. 여기 뭔가 있겠구나 추정하고 가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UCLA 그 동아시아 도서관에 한국의 7, 80년대 독재정권 시대 때의 민주화 투쟁과 인권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자료들이 소장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몇몇 연구자들이 거기에 가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5.18 재단에서 5.18 관련 해외 자료 수집 업무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를 가게 되면은 5.18 자료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가서 한 보름 동안 도서관에 머물면서 그 서류 때문에 참 뒤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뒤지는 가운데 이제 발견한 거죠. 한국 민주화 운동 관련된 자료가 어떻게 해서 미국 UCLA 동아시아 도서관에 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당시에 75년도예요. 그 미국의 그 기독교 계열의 인권단체 분들이
한국의 그 반독재 투쟁과 인권운동을 후원하는 조직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해외에서 활동한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화 투쟁을 후원한 대표적인 그 단체인데 그게 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네네. 그 말은 한국 인권을 위한 북미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예. 이 단체들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 관련 인권단체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 75년부터 활동을 쭉 합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에 그 어목했던 시절에 뭐 그 한국에서 발간되었던 여러 유인물이랄지 네. 뭐 성명서 이런 것들이 다 밀반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미국 현지로 흘러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걸 다 모아놓은 거죠. 그렇군요. 그 가운데 이제 요 편지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 그 광주에 살던 한 여성이 손편지라고 했는데 발견하신 건 또 손편지는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손편지를 써가지고 당시에 1980년 5월 26일 날짜에 예. NHK 특파원 손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편지가 원래 영문으로 작성됐을 때는 해외 특파원을 겨냥을 하고 쓴 편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편지가 이제 그 서울 특파원이 그 편지를 소개하는 그 내용에 손편지로 되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NHK 화면을 봤더니 그 옛날에 우리가 쓰던 그런 그 편지지. 예. 편지지에 볼펜으로 아주 일필휘지로 이렇게 쭉 썼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어떤 경로로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일본에 있는 인권단체에서 그 수기 편지를 받아서 이것을 전부 이렇게 당시에 텔렉스망으로 텔렉스폰으로 바꾸어서 세계에 있는 인권단체나 통신사에 송신을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UCLA에서 그 텔렉스폰을 발견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지금 이제 미국은 그 레터 용지라 해서 A4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의 용지를 쓰거든요. 예. 그것에 이제 한 5매 정도 분량입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는 이제 이분이 5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 광주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자신의 목격자문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군들이 시민들과 학생들을 무차별하게 이렇게 진압하는 장면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냈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무슨 그 21일에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도 묘사를 하면서 자기 앞에서 10살짜리 소년과 호텔 요리사가 죽는 장면도 직접 목격했다고 이렇게 적고 있고 이 모든 사태 속에서도 광주의 시민들은 대단히 이성적이면서도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걸 폭도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이제 한탄을 하고 있고 특파원들은 광주 시민의 이런 이성적인 행동을 좀 제대로 좀 보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전체적인 사태가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 군인들이 일으킨 쿠데타의 그 주요 원인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쿠데타를 방관하고 있는 미국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타임지나 미스위크와 같은 그 권위 있는 그 외국의 매체들이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을 좀 제대로 사실적으로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어제 그 전남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오재일 전남대 명예교수께서 80년 5월 23일 전남도청 앞에서 어떤 여성으로부터 육필 편지를 건네받았다. 그걸 본인이 직접 복사해서 외신 기자들에게 전해줬다라고 하던데 그 편지가 이 편지인 것 같죠? 아마 그럴 것으로 저는 99%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를 추정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까? 편지 안에? 이 편지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편지가 아무래도 이제 외신 기자한테 가게 되면 편지가 신뢰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이름은 빼고. 그래야 이제 이 편지의 그 신뢰성을 이제 담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그 편지를 주면서 신신당부하는 거죠. 내가 굉장히 이런 편지를 이렇게 전하고 이게 공개가 되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내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꼭 좀 빼달라고 이렇게 좀 그 아주 신신당부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편지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써여 있기는 그 원문 뭐라고 밝혔어요, 신분은? 자신은 여성이고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인스티튜트라고 되어 있는데 학원인지 학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예. 아버지는 교수이고 자기 집은 광주경찰서 부근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발 이거는 다의 신변의 위험을 굉장히 느끼니까 반드시 좀 공개할 때는 예. 지워달라고 그렇게 적어놨더군요. 예. 네. 그 작년에 이 편지를 발견하시고 이 작성자가 누군지 좀 찾아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파편적인 단서를 이제 제가 이렇게 맞춰보니까 좀 몇 분이 좀 이제, 좀 짚히는 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본인은 또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인 것 같은데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 예, 아니라고 하시는가요? 예, 그래서 아닌 거지, 엄마. 네. 밝혀지기를 원치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게 무슨, 행동은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아주 아름다운 에피소드인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만약 이 방송을 지금 그 당시 여성분께서 듣고 계시다면 그분한테 한마디 하신다면요?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참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숨어있는 의인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총을 걸고 싸우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런 분들을 이제 헐켜서 후세들을 위해서 이런 맞아요. 의인들을 우리가 좀 기념해야 되고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광주의 항쟁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기념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락을 좀 받으시면은 꼭 좀 신분을 좀 밝혀주셨으면은 꼭 좀 나서셔서 저희한테 좋은 얘기 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5.18 기념재단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저희 CBS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CBS에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18 기념재단 최용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뉴스 사이다. 앞으로 이제 매주 금요일은 뉴스 사이다 스페셜로 윤태곤 실장과 좀 한 주간을 쭉 정리하는 그런 코너로 꾸미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당장 이따가 9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게 처리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원 몇 분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기하다가 그 국회 앞에 저녁 먹으러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대기는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네요. 결국 지금 쟁점은 특검의 규모, 조사 기간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를 세게 하고 말고야 특검의 책무지만은 특검은 말씀하신 대로 했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특검 규모와 기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야당은 특검보도 한 4명 하고 기간도 한 90일 정도 넉넉히 주자. 예. 여당은 특검보 2명, 기간 한 달이면 충분하다. 예. 그럼 한 가운데쯤에서 잡히지 않을까도 싶은데 이 드루킹이라는 분이 옥중에서 요새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더 이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에요. 네. 그건 이따가 2부 시간에 이 민주당의 강병원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게 정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 아무튼 지금 답답하네요. 국회 상황은 계속. 그렇죠. 요즘 워스트 베스트 꼽고 점수 매기는 데도 많은데 저는 솔직히 베스트를 꼽을 사람이 안 보여요. 정치권에서. 예. 중립을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고 어제 우리 방송에서 TV 토론 이야기 했지만은 요새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내로남불 많거든요. TV 토론 서로 다 거부하고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시시비비는 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제 최선이 아니라 차악이라도 뽑아야 된다. 정말 이상한 사람은 지적을 하고 그중에서 그나마 나은 사람 뽑아야죠. 그렇죠. 예. 그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6.13 선거 4주 남짓 남았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말고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쭉 한번 짚어볼까 싶어요. 재보선 12곳이나 되죠? 전국 골고루입니다. 자, 제가 쭉 짚어보면요. 지역별로 서울 노원병 통파을, 인천 남동갑, 수도권 3군데입니다. 부산 해운대 을, 울산 북구, 경남 김해을 해서 이른바 부울경 3곳. 예. 충북 제천, 충남 천안갑, 천안병에서 충청권이 3곳. 네. 광주 서갑, 전남 무안, 영암, 신안 해가지고 호남이 2곳. 경북 김천 해가지고 TK 1곳. 이렇게 12곳이에요. 거의 전국 선거네요. 강원, 제주 빼고 다 골고루 돼 있습니다. 12개곳이니까 의석수 변동이 생기겠죠. 그럼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보면요.
원래 이게 누구 의석이었냐? 그렇죠. 바른미래당의 전신이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곳이 4곳이나 돼요. 거기가 4곳이나 서울 돼요? 송파을, 노원병, 광주 서갑, 전남 영암 무안 신안 4곳인데 그리고 이게 들여다봐도 노원병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대선 나간다고 사퇴한 곳이고 나머지는 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석을 잃은 곳입니다. 다 그렇죠, 예. 근데 지방선거 출마한다고 빠진 곳도 있죠. 그렇죠. 예. 한국당이 4곳인데 충북 제천, 경북 김천, 부산 해운대, 천안갑 가운데 경북 김천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출마 때문에 빈 곳이에요. 예. 나머지가 이제 3곳이 선거법으로 잃었고 민주당이 3곳인데 여기는 다 지방선거 출마자입니다. 네. 울산 북구는 민중당이 선거법으로 잃은 곳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이 4곳으로 제일 많네요. 그렇죠. 이건 상당히 이겨야 4곳 이상은 이겨야 본전이 되는 거죠.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건데 예. 본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지방선거도 그렇습니다만 재보선 역시 민주당 강세 현상으로 봐야죠. 그렇죠.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보다 공천이 늦습니다. 아직 공천 안 된 지역 당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만큼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이나 기존 여론조사를 보면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럼 민주당이 의석수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제일 기대가 크고 본전은 다 찾고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오겠다. 3곳 플러스 알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제가 여론조사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방선거하고 네. 인물이 아주 특출난 인물이 나오면은 당의 약세나 강세가 있더라도 그걸 벌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른바 거물급 대선주자급들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특히 야당이 없죠. 예, 여당도 그나마 최재성 전 의원, 그나마라고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삼선 의원이고 스스로 문재인의 복심이다 이랬던 최재성 후보 정도 빼고는 여당도 지역 밀착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당이 이제 최재성 후보가 송파을에 나가면서 강남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송파구청장 후보도 박성수 후보라고 참여정부 때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구청장 후보로는 상당히 중량감이 높은 후보예요. 예. 그리고 강남구청, 민주당이 강남구청 경선한다. 이거 옛날에 생각도 못했거든요. 지금 경선 치열하게 진행 중이고. 지금 현역 강남구청장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자유한국당 소속. 그러니까 강남 구민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민심이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밖에도 수도권 싹쓸이, 충청권 싹쓸이, 호남권 싹쓸이, 부산 김해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12곳 중에서 잘하면 한 10곳 가까이. 그럼 나머지는 하나도 될 데가 없네요. 아니, 경북 김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당이 후보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제 자유한국당이 원래 셌던 곳이 제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이란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다른 당은 불리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은 김천, 여기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 한국당이 이제 나머지가 만만한 승부가 아니에요. 후보군도 보면은 당선 가능성과 별개로 송파을의 배현진 후보 정도가 이제 TV 지상파 앵커를 오래 해가지고 인지도가 좀 전국적 지명도가 있고. 근데 지지도는 별로 안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지명도에도 그렇고 나머지 후보들은 좀 그에도 못 미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그러면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어떻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원래 어려운데 내홍이 점점 심해지죠. 공천 갈등. 예, 본전 찾는 건 고사하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원래 지역구였던 노원병 가지고 한참 갈등이 많았는데 지금 또 송파을 두고 갈등이에요. 맞아요. 전략 이제 공천하느냐 마느냐 이런 여부인데 오늘 진수희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원래 바른당 출신이죠. 시당 위원장 사퇴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렇다면 이제 바른미래당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선거 전망과 별개로 선거 끝나고 나면 좀 심각할 수도 있다. 그러네요. 예.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녹록치 않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이제 호남에서는 당연히 쫙 후보를 많이 내죠. 지명도도 괜찮은 편이에요. 무안신안 같은 경우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이윤석 전 의원, 옛날 민주당 시절 대변인도 지낸 분인데, 여기 이제 워낙에 민주당 당세가 세다 보니까 쉽지가 않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 울산 북구가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어가지고 원래 진보세가 강한 곳입니다. 과거 민노당 시절부터 지금 이 앞에도 민중당 의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민중당한테 국회의원 후보도 지고 구청장 후보도 졌습니다. 그럼 정의당은 후보를 못 내네요. 그렇죠. 나머지 재보선 지역도 후보가 확정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12곳 중에. 뭐 아무튼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보궐선거 이후에 좀 양당 쏠림 현상이 일단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사이 그리고 뭐 민주당, 민주평화당 일부 무소속 사이에 어떤 흐름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의석수를 보면 민주 118, 자유한국 113, 바른미래 30, 민주평화 14, 정의 6, 대한애국당 1, 민중 1 뭐 이런 식인데 재보궐선거에서 마이너스는 없고 다 플러스는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예. 산술적으로 보면야 뭐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뭐 지금까지 상황은 안 그렇고 그렇죠. 오히려 민주당의 의석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꽤 늘어날 것 같죠. 그 후에 정계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이른바 범여권 쪽을 보면은 친여 무소속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있어요. 송금주, 이용호. 송금주 의원은 전남, 이용호 의원 전북인데 원래 국민의당 소속인데 평화당도 안 가고 바른미래당도 안 가지 않습니까? 지역 정서도 그렇고 여러 뭐 법안 투표들 같은 경우에 여당하고 보조를 많이 맞춰요. 예. 이분들은 이제 언제 합류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그렇죠. 민주당 쪽하고 보면은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민주평화당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좀 어떤 생각을 알겠습니다. 가질 것인가 이게 있는 거고요. 근데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서로 이제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쪽으로 힘이 쏠릴 거다 그랬는데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바른미래당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한국당이 안 좋아지면 쪼개지지 않을까. 홍준표 대표에 대한 반발도 있고.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성과를 낼 때 구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한국당이 성과내서 바른미래당이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뭡니까, 거기는 이제 갈 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미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도 이제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 다 잘 돼가지고 어떤 에너지가 충돌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잘 안 된 상황에서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범여권보다는 야권의 정계 개편 에너지가 강할 겁니다.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선거에서 결과가 되게 안 좋으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올라오는 거고 네, 손학규 이제 위원장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 벌써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도 어딘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그걸로 모이거든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다 성과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일단 와글와글은 할 거예요. 정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건 그 와글와글한 정계 개편에 대해서도 별로 국민들의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정계 개편이 보통 칭찬받는 경우가 드문데 그래도 이제 뭔가 대중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나올 경우에는 관심이 쏠리거든요.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호남에서의 전폭적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간 건데 예. 지금 나오는 이런저런 시나리오는 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치권 인사들, 현역 의원들 관심 때문에 그렇게 돼서 더 그렇죠. 그러니까 재보선도 지방선거와 비슷하게 민주당 우세 한마디로. 지금으로 봐서는 그 후 그렇다는 정계 겁니다. 개편 와글와글은 하겠으나 별 관심 못 얻음.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듣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앞으로 2시간 뒤인 9시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추경과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거죠. 원래 18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지금 내용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많습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구속된 드루킹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여야 공방이 더 뜨거워진 이런 상태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9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그 사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것인데 예. 지금 이렇게 9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하고는 있나요? 예, 원내대표들 지금 회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특검의 규모하고 수사 기간을 놓고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 때문에 더 견해 차이가 벌어졌다면서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수석 간 회동에서는
뭐 견해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예. 수석들 간에는 풀 수 없다 그래서 예. 원내 대표들 회동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른바 옥중 편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부터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선의로 선거 때 접근해서 뭐 지지하겠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이제 선거가 끝난 후에는 인사청탁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이 정치보복 댓글을 달았던 사람인데요. 예. 전형적으로 정치 브로커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정치 브로커가 인사청탁을 하고 그게 들어지지 않으니까 협박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돼가지고 재판받는 와중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치 브로커가 재판받는 와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이고 예. 그게 오늘 그 검찰에서 검은 거래를 시도했다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은 저는 충분하게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예. 언론이라면 보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정치 브로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이 대서특필 하는 것은 과연 좀 옳은 일인가, 예. 올바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또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사실인 양 더 키워서 예. 이 특검법 협상을 더 난관으로 몰고 가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그 공개된 편지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김경수 의원 앞에서 이른바 매크로 시범까지 보이면서 이렇게 하겠다 했더니 뭐 고개를 끄덕였다. 즉 김경수 의원의 승낙을 받고 자기들이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 측에서는 뭐 황당한 소설이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황당한 소설이다. 예. 네. 그리고 오늘 그 편지 내용 중에 일부 검찰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검찰이 이제 그건 사실과 다르더라고 하면서 드루킹이 검찰에 와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 녹음 녹화까지 다 해놨다라고 하면서 밝힌 거는 자기가 김경수 관련 건 무슨 폭탄 같은 주장을 내놓을 테니 수사 확대하지 말고 재판 빨리 끝내달라 뭐 이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쨌든 검사들에게 약간 협박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내가 뭔가를 들고 있는데 예. 너희들이 나를 뭐 금방 풀어주면은 너희한테 주고 예.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한테 주겠다. 예.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이렇게 머리가 잘 도는 사람 같아요. 이 예. 검경 간의 이 미묘한 그 관계를 이용해서 검은 거래를 시도했다라는 게 오늘 검찰 발언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과연 근데 이런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 저는 신뢰해야 될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에 그 편지를 보낸 거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뭐 조선일보가 가장 이 뭐 경찰 발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끊임없이 이 뭐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조선일보에게 주는 것이 가장 적합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은 특검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고 수사기간을 어느 정도 하자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준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규모가요. 제가 봐서는 그 특검 한 명에 특검보가 4명이었고 예. 아마 거기에 따라서 검사들도 20명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수사 기간도 70일에 그리고 한 번 연장해서 30일까지 최장 100일을 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과연 이 드루킹이라고 하는 정치 브로커를 조사하는 게 과연 예.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발칵 뒤집어놨던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비교할 만한 사안인지부터 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또 특검보 한 2명 정도, 뭐 파견 검사도 한 10명, 뭐 수사기간은 한 달 이내,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결국은 그 중간선 어디선가 빨리 절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특검을 뭐 일단 받기로 했으면. 제가 봐서는 이 내곡동 사저 특검이 방금 말씀하셨던 특검보 2명에 파견검사 10명으로 정해졌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수사를 진행할 때는 파견검사가 5명만 투입이 됐습니다. 예. 저는 이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
같은 경우도 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저질렀던 부정비리를 캐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드루킹 건은 전혀 그런 건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추경 항목별 무슨 조정 같은 건 끝났나요? 그것도 아직 견해 차이가 있나요? 예, 뭐 좀 전까지 그 예결 소위가 진행되다가요. 지금 정회를 해서 다시 8시에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감액 부분들을 예결 소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서둘러서 좀 추경 심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그 일반 국민들은 그 뭐 거의 4조에 달하는 추경 심사를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뚝딱뚝딱 하고 아직도 견해 차이가 있는데 2시간 안에 뭐 조정하고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네. 아마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국민들의 지적이 타당하고 좀 따끔합니다. 근데 아마 그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의장과 모여서 이걸 논의할 때는 그 국회가 밤새워서라도 일을 하자라는 게 전제가 돼서 그렇죠. 18일 저녁 9시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경안이 왜 필요했느냐.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고용위기 지역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걸 인정했기 때문에 협조해서 저는 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했을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다시 정쟁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삭감만을 목표로 이 추경안을 심사하게 된다 그러면은 시간도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 뭐 토론 이게 제대로 된 심사가 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9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11시에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오늘은 물 건너갔다는 뜻입니까? 일단은 저희 당은요, 그 모든 의원들에게 다 국회와 국회 근처에서 대기할 것을 다 지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국회가 이것과 관련해 처리하기 위해서 열린다라면은 저희 당은 전원 다 국회 회기 본회의에 참여할 것입니다. 네. 특히 자유한국당은 뭐 굳이 꼭 오늘 처리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강한 입장인가요? 저는 그 자유한국당도 그렇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내대표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앞에서 다 약속한 바이기 때문에 조금 뭐 타결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저는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함께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대진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라돈 공포 계속 커져가고 있고요. 침대뿐이 아니라 음이온이 나온다는 각종 제품들로까지 공포의 대상은 확대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호나 또 가습기 살균제 그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구성돼 있죠. 여기서는 이번 이 라돈 침대 사건을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자, 그 특조위의 최예용 부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라돈 침대 사건을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규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 사건의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그 화학물질과 이제 자연 광물에 의한 방사능이 오염원이니까요. 하지만 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이 가습기와 또 침대라는 면에서 안방에서 일어났고 또 그 사건이 발생했 이후에 정부의 대응, 기업의 대응 이런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아서 가습기 살균제처럼 또 사회적 참사로 더 이제 피해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소비자들만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되어서 그런 측면을 좀 강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 이것이 위해하다는 것을 모른 채 정부가 시판을 허가해서 수년 동안 팔려온 그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94년부터 2011년이니까 뭐 무려 한 17년 이상 그렇게 됐었죠. 그럼 이번의 경우도 지금 이것의 위해성을 모른 채 시판이 허가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미 2007년경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뭐 10년 이상 이런 라돈 침대가 팔렸던 거죠. 2007년에 어떤 문제가 제기됐었죠? 2007년에도
침대인데 이제 돌침대 같은 이제 그런 거였는데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방사능 세기가 조금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하지만 기준치의 한 7, 8% 정도가 이제 높았었고 그때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좀 제대로 판단을 하고 제도적인 그런 안전장치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돌침대는 아니지만 그 방사능이 나오는 모나자이트라는 그런 광물을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침대 포에다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스폰지에다가 이제 뿌려서 음이온이 나오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먼저 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번에 걸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 기준치 이하다라고 했다가 불과 며칠 만에 기준치의 9배라고 했다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곳이 이제 정부기구긴 하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의 이 생활 제품의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급히 좀 대처를 하자 이런 마음에 처음에 10일 날 발표했던 거는 그 매트리스 시료를 하나만 해가지고 그 발표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내부 피폭, 그러니까 이 방사선 물질이 나오면 그거를 침대 위에서는 계속 뭐 7, 8시간 동안 자게 되니까 호흡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조사를 해서 괜찮다 내지는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했는데 5일 만에 이제 바뀌었는데 뭐 5일 만에 이렇게 정반대로 뒤집어진 거는 문제지만 그래도 그렇게 신속하게 나름대로 다시 바로잡았다는 측면에서는 또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사저널에 단독 보도로 나온 게 이거는 원안위가 의도적으로 그 방사능 피폭량을 부풀려서 산출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내부 피폭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피폭이라는 게 말씀하신 호흡기를 통해 들어간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외부 피폭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외부 피폭은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는 막아주고 방사선의 종류가 이제 선량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일부 이제 오줌이나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 안에서 그 방사능 물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장기에 바로 붙어가지고 직접 영향을 주니까 훨씬 위험하죠.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한두 명이 아니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을 해서 보완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그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피폭량을 부풀렸다는 기사는 이거는 좀 그 내부 피폭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원안위의 특정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람이 이제 잘 때 이제 가만히 누워서 자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뒤채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침대가 이제 출렁출렁 하게 되면은 그 스펀지에 있는 음이온이 좀 더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실질적인 취침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측정하면 이번 원안위 발표보다 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 지적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럼 그 음이온이라는 제품이 붙은 침대만 문제냐? 다른 침대는 괜찮으냐? 이런 걱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대진에서만 이 음이온이 좋다고 썼겠느냐? 다른 브랜드들도 쓰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심인데 그거를 바로 원안이나 정부가 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침대 브랜드를 전부 전수조사해가지고 특정 A사의 제품에는 그런 게 없다 할지 A사 중에서 어떤 종류에는 음이온을 썼다 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확인해가지고 발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이온이라고 홍보 안 했던 것까지도 일단 정부는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꼭 음이온이 아니어도 사실은 거기에 뭐 어떤 종류의 것들을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음이온을 썼으면은 뭐 당연히 이제 홍보를 했었겠지만. 그게 또 100% 또 그런다고 보장을 못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전수조사가 의미가 있는 거죠. 게다가 좀 아까 2007년에 돌침대 얘기하셨는데 요즘 뭐 돌침대, 흙침대 뭐 이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많고 게다가 무슨 뭐 팔찌에다가 또 온열 매트 그래가지고 또 저희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이제 그런 거를 또 많이 사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그런 물질들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정작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방사능 체크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죠. 아까 언급하신 음이온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진 그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광물 말이죠. 그게 어디 쓰였는지는 자료가 다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예전처럼 아까 말씀드린 2007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돌 형태로 돌침대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체크가 되는데 이거를 갈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뭐 팔찌라든지 귀걸이 같은 뭐 이런 데도 쓰고 굉장히 다양하게 썼고요. 게다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여러 형태의 그런 수입 경로를 전부 다 지금 체크를 못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예를 들면 이제 2009년에 그 성면 베이비 파동 났을 때 그때 탈크라는 물질을 써가지고 문제됐어요. 그때도 베이비 파우더만이 아니고 화장품이다, 무슨 약재다, 뭐 굉장히 많이 탈크가 쓰인 거를 전수조사해서 한동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그 음이온이 나오거나 아니면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그런 모든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 생활 속에 쓰이고 또 뭐 노인이나 어린이들도 많이 쓰이는 그런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스크리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최영 부위원장께서는 정부가 원안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침대뿐 아니라 이런 그 음이온 발생 광물이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 내지 추정되는 모든 제품을 일단 전수조사해봐라. 그 결과를 빨리 내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그 전수조사할 계획이 있답니까? 정부 쪽이? 아직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침대 문제만 이제 대처하기에도 아마 버거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어제 했던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이제 지적이 이 원안위가 이 행정력이 모자란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또 관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환경부도 그렇고 산업부, 소비자원 이런 기구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TF를 구성해서 부처 간에 벽을 치지 말고 다 힘을 모아서 좀 해라. 이런 주문을 좀 했던 거죠. 아무튼 정부가 지금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질 않고 있는 사이에 시민들은 불안해하면서 지금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우리 침대 괜찮을까? 나도 그 측정기 사서 측정해 봐야 될까?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선 이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리신다면 그거를 일반 폐기물로 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또 방사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2차, 3차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하지만 지금 정부 원안위의 그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제 16개 종류 브랜드 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대진 침대 브랜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원안위에서 이야기했던 기준치 이상은 물론이고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사용을 당장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진 쪽에 연락을 해서 가져가도록 해야 되고요. 가져갈 때 당연히 사진 촬영과 이제 그 브랜드명 이런 것들 다 기록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건 이제 16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고 그렇죠. 거기에 그렇지 않은 침대를 쓰고 있는 분들이 우리 침대 방사능 괜찮나 측정해보고 싶은 분들 이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측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측정기를 빌리든지 구비를 하셔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게 가능하신 분들은 측정을 해보셔도 좋고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김포에 사는 그런 분이었는데 김포 시민이었는데 김포시에 그런 문의를 여러 차례 했더니 김포시가 직접 측정기를 구입해가지고 측정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치단체 같은 곳에서도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측정기를 구입해서 하는 거 부담스럽기도 한데 지자체에서 이제 그런 걸 대신해주기도 하고 지자체에서 측정기를 빌려주기도 한다니까 걱정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측정 결과도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그렇죠. 공신력이 좀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도 또 그 증거력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침대 말고 가장 좀 시급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침대와 유사한 제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온열 매트 같은 그런 제품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일종의 그것도 침대예요. 다만 이제 매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워서
이제 열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잠이 잘 온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내는 시간이 일단은 뭐 6시간, 7시간 이상 이제 이렇게 되고 게다가 몸에 딱 붙은 거기 때문에 침대와 똑같은 형태의 그렇죠. 어떤 노출 경로를 가지니까 위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제안대로 정부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주기를 저도 강력히 촉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 최예용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인데요. 매주 금요일은 키워드 오브 뉴스로 몇 가지 키워드로 뉴스를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키워드 몇 개 골라왔어요? 오늘도 3개입니다. 3개.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간질로 골라봤습니다. 누가 누구 사이를 이간하는 거? 그렇죠. 어떤 이간질을 말하는 거예요?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본이 뭔가 계속 불만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은 청와대가 일본 아사히 신문이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무기한 출입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일본의 이간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무기한 출입 정지 조치라면 대단한 건데 어떤 보도를 했길래요? 지난달 24일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면담을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일부 반출을 하는 방안 이것을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것인데요. 정의용 실장이 제안했다? 그렇죠. 아하. 이걸 이제 비핵화 첫 번째 조치로 일단 간주를 해주고 나머지 핵 관련 시설은 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체하자. 즉 그리고 이 단계별로 이제 보상해주자 뭐 이런 얘기였다는 것이죠. 예. 청와대에 의하면은 아사히 신문은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뭐 청와대를 취재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위다 이거죠. 청와대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런 보도를 왜 했을까요? 뭐 우리가 셋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본 언론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이간질에 뭐 나섰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대응을 한 그런 결과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해프닝이거나 뭐 그렇겠죠. 그런데 아사히 신문은 지금 일본 정부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학 스캔들을 보도해서 아베 대각을 위기로 몰아넣은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간질로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사실을 감춘다? 며칠간 이제 남북 간의 관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청와대가 좀 부정적 효과를 이제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다. 이런 추측도 가능은 한 뭐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뭐 말씀드렸듯이 물론 해프닝일 수도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를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게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또 있었어요? 지난해 6월 달에 미국 국무부 차관이 사드 연내 배치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이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아사히 신문에 유감을 표한 바 있고요. 또 지난 2월에 남북 관계자들이 평양에서 2차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협의했다. 이렇게도 보도한 바 있는데 그때도 청와대가 1개월 출입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이번 아사히 신문의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은 요즘 어때요? 이 중국의 입장 이런 것도 계속 어떤 이간질 뭐 이런 문제로 지금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북중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북미 대화가 실패해도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뭐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고 최근에는 또 북한 조선노동당 주요 간부들이 중국에 가서 일종의 이제 견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이 미국 상대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이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지 시간 17일에 나토 사무총장이 백악관을 방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또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 태도가 변했다. 과거 리비아 모델에서는 카다피 정권을 보호한다는 합의가 없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결국 체제 보장을 해줄 테니까 중국말을 듣지 말고 우리 정상회담에 성실히 응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들이 중국이 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어떤 카드로 쓰기 위해서 북한과 미국을 이간질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방금 언급한 미중 무역 협상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앞서의 그 말씀드린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요즘 버릇이 없어져서 무역 협상 성공할까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버릇이 없어졌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 자격으로 방미를 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백악관에서 또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무역 갈등 문제에 이제 협의를 했는데 뭔가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연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말폭탄은 오가고 있으나 뒤에서는 뭔가 풀려가는 그런 낌새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것은 북핵 문제가 뭐 남북 간의 문제로만 끝날 일은 아니다. 이 사실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 점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외교력은 계속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이간질. 근데 명확하게 이간질이다라고 말할 거는 좀 없네요. 그냥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 정도네요. 여러 전망들이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세습입니다. 세습. 이게 LG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LG가 어제 이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LG전자 B2B 사업본부 상무를 등기이사로 이제 선임을 했다. 예.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예. 구본무 회장이 와병으로 이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후계 구도를 확실히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LG그룹의 4세 경영에 비로소 이제 시동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구광모 상무.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죠? 1978년생이니까 이제 만 40세가 된 거죠. 2006년도에 LG전자의 대리로 입사한 이후에 승진이 이제 거듭해 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별다른 뭐 경영 역량 이런 것들이 입증된 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경영권 승계를 기정사실화하는 게 좀 비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아도 세습 경영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LG그룹의 경우에는 이 지배구조가 좀 지주회사 중심으로 비교적 모범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상속세만 잘 내면은 4세 경영은 주주와 이사회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말씀대로 세습 경영의 문제 이걸 지적하는 목소리가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지요. 한진그룹 사례가 좀 대표적인데 오너 일가가 모든 권한을 독식할 때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삼성 또 국정농단 사건 다 결국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최근에도 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이제 금감원의 감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2015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뭐 과대평가해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식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가능케 했다. 이 의혹을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것도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여러 가지 무리수 중에 하나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시민단체 등의 이제 주장이지요. 예. 물론 삼성은 당시에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고평가할 만해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결론 나는지를 두고 거의 이제 서로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 무슨 말인지 모른다 계속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직접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런지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또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 이사장직을 연임 의결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재벌의 공익재단 이사장은 오너가 하고 또 경영권과 큰 이제 연관 있는 사람이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또 어떤 그 민감한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넘겨받으면서 상징적 의미에서 그룹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했다. 이런 평가를 그때도 받은 바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사장직 연임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뭐 앞으로 3년 더 연임한다고 하니까 결국 또 경영권 승계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다른 재벌들도 다 오너 경영하고 세습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고 뭐 이번 정권에서도 경제민주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은 3세 경영, 4세 경영 이렇게 세습의 일반화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 가슴 아프다는 것이죠. 예. 갈 길이 너무 먼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꼭 굳이 재벌까지 안 가도요. 뭐 우리 드라마 같은데 조그만 회사 사장 아들도 전부 기획실장이고 뭐 상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드라마부터 없어져야 돼요, 사실. 드라마 내용을 좀 합리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제 한상균 이 키워드 잡아봤습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그렇습니다. 가석방 된다면서요? 2015년도에 민중총 걸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이제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2년 5개월여 복역한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허가됐다 이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있죠. 근데 이게 뭐 특별한 사례입니까? 이 가석방도 나름 기준에 맞춰서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태도가 모범적이고 이 재범 가능성이 적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이건 이제 형법상의 기준이고 보통 이제 법무부가
정부가 판단을 할 때는 형기 한 70에서 80% 정도 채우면은 이제 가석방 대상으로 이제 본다고 하거든요. 예. 지금 한상균 전 위원장은 형기의 80%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 가석방 대상이 된 것이니까 예. 뭐 일반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별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줄곧 요구해온 일이죠, 이게. 뭐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사면 뭐 가석방 이런 걸 요구해 오긴 했는데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좀 여러 감정이 들 수 있는 뭐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5년도에 박근혜 정권에 반대해서 거리에 나온 사람들을 좀 대신해서 뭐 한상균 전 위원장이 법적 책임을 졌다 이런 평가가 또 가능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달에 여야 4당 대표 만찬회동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런 맥락 때문으로 봐야겠는데요. 예. 그래서 연말에 좀 사면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지난해 연말에 포함되지 않을까 했는데 빠졌었죠. 그래서 이제 노동계가 섭섭해한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예. 지난 일을 계속 말하긴 좀 그렇고 앞으로도 좀 걱정이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걱정이 무슨 말이에요? 최근 경기 침체 여부를 두고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김광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이제 공개 논쟁도 벌였는데요. 예. 김광도 부의장은 경기 침체 초입이다 이렇게 진단했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경제 위기론이 등장할 때마다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이제 1순위로 등장한다는 건데요. 이번에도 김광도 부의장이 노사관계 언급하면서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김광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께서는 조용하다가 꼭 한마디씩 이렇게 뭔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발언들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 언론의 잘못된 부분들 지적해보는 시간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오늘도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5.18 관련 보도 좀 정리해본다고요? 네. 오늘은 5.18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5.18 관련된 보도들이 제법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가짜뉴스가 많다라는 내용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민원연은 그동안 계속 5.18 관련 가짜뉴스를 정기적으로 이제 모니터를 해서 발표를 해왔어요. 예, 그런데 예. 올해에도 여전히 이제 모니터를 해보니까 여전히 많더라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전히 많더라? 네, 네. 일단은 5.18 가짜뉴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고전적인 것으로 5.18 북한군 침투설입니다. 북한, 예. 네, 그러니까 북한군이 내려와서 5.18을 예, 예, 했다라는 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아주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요. 5.18 유공자 특혜설입니다. 특혜설, 네, 유공자 특혜설. 아주 과한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예.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설이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유포되고 있는지와 그게 사실인가 팩트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예. 먼저 5.18 북한군 침투설은요. 핵심 유포자가 사실은 종편인 채널A와 TV조선입니다. 아니 금년에도 채널A, TV조선이 이런 말을 아직도 해요? 아니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아. 예, 두 방송사는 2013년 5월 18일에 그 민주화운동 기념일 즈음에서 탈북자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채널A는 5.18 당시 북한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탈북자를 인터뷰했는데요. 뒷모습으로만 목소리가 나왔던 탈북자는 광주 폭동 때 참가했던 사람들 가운데 조장, 부조장들은 북으로 돌아가 군단 사령관도 되고 그랬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하. 채널A 기자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에 대한 의심이나 반문도 없이 검증도 없이 그의 이야기는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네. TV조선도 비슷했는데요. 2013년에 탈북 전 북한 특수부대 장교를 역임했다고 주장하는 임천용이라는 인물을 출연시켰습니다. 예. 그는 5.18 당시에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침투했다. 북한 특수군이 민간인 상당수를 죽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허. 이 또한 사실 확인이나 검증 작업은 없었습니다. 예.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널A와 TV조선에 구체적으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예. 두 방송사는 사과방송도 내보냈어요. 사과방송까지?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과방송도 하고 중징계도 받은 이 콘텐츠가요. 온라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예.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계속 여러 계정을 통해서 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해서 삭제 폐기된 영상이라는 그런 설명도 전혀 없이 마치 입증된 내용인 것처럼 네. 그대로 그 영상이 나가는 거죠. 게다가 유튜브는 이게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까 네. 참 문제네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채널A 보도 같은 경우에는 114만 2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TV조선도 75만 4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 영상은 방송사가 업로드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방송사의 영향력을 받고 계속 유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게다가 5.18 북한군 개입설은요.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 등 지만원 씨의 주장을 연재하면서 계속 실어주고 있고요. 뉴스타운이라는 매체에서? 네, 이런 매체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 그리고 SNS 등에서도 계속 이런 식의 영상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조회수를 보니까요. 대략 북한군 침투설 조회수가 306만여 회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건을 합쳐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북한군 침투는 사실 무근이라는 건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신기한데요. 일단은 지난 1월에 새롭게 발표된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의 비밀 정보 문건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5월 광주에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북한군이 5.18 민주화운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미국 유력 일간지 저널 오브 커머스 기자로 활동했던 팀 셔록 기자가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을 주시하며 논의했던 정보와 미 최고위직 대화 내용 등이 담긴 일명 체로키 문서를 포함한 미 정부기관의 극비 문서 2천여 건을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최초 입수를 했습니다. 네. 그는 5.18 당시 북한군의 잠입과 활동에 대해서 언급한 문서에 대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80년 광주를 폄훼하기 위해서 유통되던 정보, 그러니까 당시에 만들어진 유언비어가 아직까지도 힘을 잃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게 이제 북한군 개입설이고 네. 두 번째가 5.18 유공자들이 엄청난 특혜받고 있다? 이게 요즘 많이 퍼진다고요? 네네. 오늘 요건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언제부턴가 광주 피해자 유족들이 너무 큰 특혜를 받고 있다. 정부 혹은 광주시가 무턱대고 5.18 민주 유공자에게 부당하고 불투명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 그래서 다른 국민에게 민폐 혹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주장은 SNS 글은 물론이고요. 뉴스의 형태를 띠고 공론장까지 침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온라인 검색창에 광주 유공자를 입력하면요. 그 첩결과 페이지부터 다수 이런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아하. 플랫폼과 양상도 가지각색인데요. 유튜브 동영상 그리고 개인 블로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만원 씨의 시스템 클럽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고요. 예. 프리덤 뉴스라는 인터넷 언론사가 있습니다. 지만원 씨는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도 여전히 이런 걸 하네요. 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이들 게시판의 링크나 이미지 파일, 텍스트를 또 개인이 퍼나르는 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민원연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 가짜뉴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니까 어떤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먼저 5.18 민주유공자의 유족들이 국가고시, 임용고시 등에서 10%의 가산점을 받고 있어서 이들이 금수저이며 귀족 대우를 누리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 주장은 5.18 유공자를 공격하는 핵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요즘은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분노하죠. 네. 예. 극우 네티즌 지만원 씨는요. 본인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그 언론사와 개인 블로그에서 10% 가산점 받는 금수저 5.18 유공자가 누리는 귀족 대우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글은요. 인터넷 언론사 프리덤 뉴스와 미주 중앙일보의 한 블로그 그리고 사단법인 이준열사 기념사업회 웹사이트 등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 여기저기 막 퍼져 있군요. 네. 예. 이들 게시글의 요지는 그 실체도 불분명한 5.18 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이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젊은 세대들이 공무원 및 교원 임용, 취업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형태도요.
그냥 단순히 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카드 뉴스 그리고 동영상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게시글에는 계속 말하는 게 10% 가산점이 문제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국가보훈처에 확인해 본 결과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5.18 민주유공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 피해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유족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하. 다시 말해서 5.18 민주유공자의 가산점이 문제라고 한다면 다른 유공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자녀들이 취업 시에 10%의 가산점을 받는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네. 법제처에 따르면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등이 취업 지원 실시 기간에서 취업을 할 경우 받는 가산점은 5%였습니다. 5%? 예, 10%가 아니고 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만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공자 본인이 살아있으면 배우자의 가산점은 5%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공자에게 자녀가 없으면 입양 자녀 한 명에게만 5% 가산점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수만 명의 자식들에게까지 국가고시, 임용고시, 내부 승진시험에 5에서 10% 가산점을 제공해서 현재 정부기관, 국가기관, 경찰, 법원, 검찰, 교원, 정부 산하기관, 국영기업 등의 자리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 이런 또 가짜뉴스도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상식적으로 5.18 민주유공자 및 유종의 그 규모 자체가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말 현재 대한민국의 촌보훈 대상이 84만 9,390명입니다. 이 가운데 5.18 유공자와 관련된 사람은 4,397명 뿐입니다. 그런데 뭐 각종 기관을 싹쓸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하군요. 예.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인원은 더 적어지고 그렇죠. 현재 5.18 민주유공자 가운데 유공자 본인은 고작 3,627명 뿐이라고 합니다. 이분들 나이가 어떤데 지금 무슨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 과장된 가짜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정부는 정부에서도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에 대해서 30%의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점을 받아서 체험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체험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도 없다라는 법제처의 규정이 알겠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5.18 민주유공자뿐 아니라 각종 유공자들의 자녀들에게 뭐 이거는 그런 국가적인 일 때문에 희생을 당했으니 부모들이 제대로 어떤 양육을 받지 못했을 거 아니냐. 공부도 제대로 할 기회를 못 받고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특히 무슨 국가고시나 이런 걸 할 때 한 5% 정도 가산점을 주자. 이런 합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가산점을 받아 뽑히는 사람도 인원수를 제한하자. 그렇죠. 그럼 뭐 굉장히 합리적인 건데 이걸 하나만 딱 빼가지고 과장해서 한 거죠. 또 하나의 과장이 있는데요. 6.25 전투에서 태극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월 37만 원으로 깍두기 하나를 놓고 밥을 먹는데 6.25 참전 용사는 태극 훈장을 받아도 이렇게 뭐 월 수령액이 18만 원뿐이다. 그런데 5.18 민주유공자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한 유공자들이 방치되고 있다라는 또 가짜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같은 피해의 경우에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6.25 참전 유공자의 경우보다 훨씬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짜뉴스는 피해 사실이 없는 6.25 참전 유공자와 피해 사실이 있어야 지정이 되는 5.18 민주유공자를 단순 비교한 결과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국가보훈처는 6.25 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참전 유공자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뭐예요? 국가유공자는 가족이 사망하고 본인 장애와 같은 피해 사실이 분명히 있을 경우에 그리고 보국 훈장, 공문 기록이 있어서 혜택이 많을 때 지정이 됩니다. 참전을 했긴 했는데 피해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참전 유공자로 분류가 됩니다. 한편 5.18 민주유공자는 단순히 그날 시위에 참여했다고 지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증에 따른 사망, 또 본인 장애, 구속 및 수감과 같은 피해 사실이 분명히 있어야만 유공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당연히 6.25 유공자가 5.18 유공자보다 더 큰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5.18 민주유공자는
매달 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이 없죠? 네. 예. 반면 국가유공자는 산이 군경의 경우에 매달 116만 원에서 422만 원을 받고요. 전몰 군경 유가족도 매달 48만 원에서 143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자녀 혹은 형제 1인에 향해서 보충령 6개월 복무 병역 혜택을 주어지고 있는데요. 5.18 민주유공자에게는 병역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예, 뭐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 비교할 게 많습니다. 예. 한마디로 아까 그 말씀드린 내용은 가짜뉴스였다라는 것이고요. 이렇처럼 가짜뉴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포되고 생산된다면 방통심의위원회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아요? 예,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건건을 다 인지해서 이걸 조치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하. 지난 4월 6일에 방통심의 통신심의 소위원회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다룬 지만원 씨의 게시글과 당시 시민들을 폭도로 묘사한 일베의 사진을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5.18 민주화 운동이 법적 역사적으로 평가가 확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건 정말 당연한 판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판단은 사실 1기에서 3기 사이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계속 견지돼 왔던 것입니다. 예,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편의 북한군 개입설도 당연히 중징계를 받았고 당시에 여당 추천위원까지 모두 이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광주 북한군 개입설을 두고 기자적 양심이라고 적극 옹호하면서 북한군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자신할 수 없다.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현직 방송통신심의위원이요? 네, 지금 현직 그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입니다. 누구예요? 문제 인물은 이상노 위원인데요. 이 위원은 2017년 10월 27일에 탈북자 이주성 씨를 인터뷰하면서 직접 그 80년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프리덤 뉴스라는 곳에서 탈북자 이 씨의 그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동조하면서 이주성 씨의 증언 내용은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자신이 이 그러니까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자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삭제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것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지만원 씨의 글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직 심의위원이에요? 네네. 자유한국당이 추천하신 분인가요? 네, 자유한국당이 추천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이런 일들을 5.18 북한군 개입설을 제대로 차단하고 이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분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많은 분이 뭐 사퇴 및 사죄를 촉구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뭐 절차가 있으니까 방통심의가 뭐 그냥 바로바로 좀 조치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이게 확산 유포되는 걸 완전히 근절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네네. 계속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속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안 속아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어요. 사자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